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이 기자회견 통해서 결정 제고해달라 당에 요청을 했습니다. 박선미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당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네. 뭐 임종석 실장에 대한 공천 배제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였습니다. 저는 사실 뭐 여러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그래도 이제 공천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 명문 통합 이런 거는 조금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 그래도 임종석 실장께서 당에 제고해달라라고 한 번 더 당에 요청을 하신 거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런 임종석 실장의 요청을 한 번 더 제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 본인도 납득할 수 있고 또 당도 제대로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갈등 국면을 마무리해야지 이게 그저 외면하거나 뭐 회피한다고 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갈등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잘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기회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기회가 남았다. 그러니까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뭐 재고를 해달라고 했고 뭐 이게 재심 신청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에다가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비공개 회의라든지 그런 방식으로라도 좀 논의해볼 여지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전략 공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네. 다른 당 상황이라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사실상 분당 상황 아닌가. 사실상 분당 상황. 왜냐하면 뭐 이낙연 전 대표 탈당하셨고 김영주 의원도 탈당하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서른 의원도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배출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역할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안방 노릇 하셨던 분들이 탈당하시는 이 상황 그리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 정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비명계로 낙인 찍히면서 이번에 공천 학살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민주당은 분당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글쎄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을 이렇게 내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웬만큼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집권에 대한 의지보다는 본인 친명 이른바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해서 이분들이 뭐 원내 진입하면 좋겠지만 그분들 생각에는 원내 진입하지 못하더라도 지역위원장 자리를 조직을 갖춰서 본인을 다음 전당대회 때도 본인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민주당의 결정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이미 이해찬이라는 분 민주당에서 굉장히 민주당 당원분들한테 인정받는 분의 그런 제고해달라는 입장도 안 들어줬고요. 뭐 정세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들의 그런 우려스러운 말에도 이재명 대표가 꼼짝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공관위원장은 밀실 공천을 인정했었고요. 또 심지어 지금 민주당의 경선 업체 선정 과정, 그러니까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민주당 상황이. 그래서 저는 재고의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아까 기자회견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거치는 지도부의 결정을 보고 이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보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전망을 하신다면? 뭐 이미 뭐 제가 뭐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재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무소속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라든지 아니면 뭐 조국 신당이라든지 뭐 제3지대에 가서 출마하는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경우의 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되자 이제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 내려놨고 어제 의원총회가 상당히 격렬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얘기가 이제 당초 불참할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고 그 면전에서 이제 친문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이 당대표는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고 본인 손만 피범벅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일단은 좀 뭐 의원총회가 격렬했다라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참석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상당히 지금 의원들 내부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아요. 뭐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도 그렇고 뭐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과정에도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좀 많았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친명들의 뭐 이선 후퇴나 불출마 이런 것들은 없는 채로 사실은 뭐 일부만 계속해서 컷오프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뭐 근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했던 발언이 네. 있어서 그 공천 과정이 그렇죠. 이제 가죽을 벗기는 그걸 이제 네. 약간 이제 네. 대비해서 한 말이긴 한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께 좀 더 강하게 비판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표현을 빌려서 한 번 더 이렇게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글쎄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냐라는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하고 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지금 당 지도부의 입장 그렇다면 뭐냐. 아니면 이 공간이 과정에서 불거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예를 들면 뭐 김우영 씨, 그러니까 강원도당 위원장이었던 분이 뭐 강병원 의원과 경선을 하게 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수습의 순간들에 조금 지도부가 매듭을 잘 지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 업체 배제는 다행히 됐지만 그 외에 구체적인 조치들은 아직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이 해결책을 지도부가 뭘로 갖고 가려는 생각인지 저는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공천에 약간 비명계를 학살하면서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민주당의 몇몇 의원분들께서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해달라 이런 발언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뭐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또 심지어 이철희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불출마해야지 이 사건이 뭐 일단락될 수 있다 이런 표현했는데, 그것도 사실 뭐 반응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사퇴해라, 당대표 사퇴해라 있었는데 여기에도 또 언급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에 대한 어떤 거치나 친명들에 대한 거치는 다 전략 공천 내지는 단수 추천하면서 비명계라는 이유로 이렇게 공천 배제하고 컷오프하면 사실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아마 친문계, 비명계 의원분들의 그러한 감정이나 이런 게 다 모여 있었던 발언 아닌가 생각돼요.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이제 서울 성북을, 인천 부평을, 경기 오산을 전략 선곡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당의 판단에 따라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이 되면서 이제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공천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이 기동민, 홍영표, 안민석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전략 선거구로 넘기게 된 거는 맞는데, 이게 전략 공천, 그러니까 단수 공천을 할지 아니면 전략 경선을 할지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 오늘 내일 중엔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배제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오산 같은 경우에는 뭐 경선을 하게 될지 뭐 부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조금 아직은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해도 보니까 뭐 제가 출마한 이제 용인 정지역도 그렇고, 원래는 전략 선거구로 하면 통상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누굴 단수로 꽂는 그림이 일반적인데, 네. 워낙 이제 뭐 선거도 치열하고 내부 경선도 준비하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전략 경선으로, 그러니까 경선을 지정해서 경선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나와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공천 배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여지가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략 경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현역 의원이 포함될지 아닐지는 또 봐야 되는 문제겠죠. 아까 룰루님이 물어보셨는데 그러면은 경선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지금 용인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자 공모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가 공모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감하고 경선 후보자를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경선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있는 예비 후보들이 다 경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좀 추려서 숫자를 정리를 사실 하나요? 저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들이라면 크게 뭐 문제 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공모한다고 다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전략공관위의 판단에 맡기는 거라, 전략경선 자체가 전략공관위가 누구랑 누구를 경선 붙일지도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공관위의 심사를 보고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죠. 좀 두근두근 하겠네요. 근데 저는 뭐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 상황 말씀을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오늘 전략지구 설정해서 이제 박성민 전 최고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지켜봐야겠지만 해석이 되기로는 사실 전략지구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컷오프 된다라고 해석되는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인재 영입 되신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이번에 공천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율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사실 인재 영입되는 부분 인사분들은 전략 공천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서 아마 이 지역들의 민주당 인재 영입 인사들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됩니다. 사실 이제 선관위원장 내려놨던 정필모 의원이 사태 당시에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다. 라고 했는데 지금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여론조사 업체 때문에 사퇴했다고 밝혔잖아요. 이것도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논란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었다고 하고, 그리고 뭐 기사로도 단독 기사로 여러 번 나가게 되면서 뭐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이나 아니면 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뭐 공정성 시비 이런 게 계속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여론조사 업체를 이제 배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당의 선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여론조사라는 잣대가 사실은 지금 후보들의 명함을 가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후보들이 어떻게 마음껏 뛸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나 아니면 뭐 정말 뭐 평평하지 않은 운동장에서는 공정한 경쟁, 공평한 뭐 경쟁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워지는 거죠. 여론조사는 사실 후보자들은 다들 민감한 사안일 것 같은데. 그럼 민감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에 여론조사가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 당의 핵심층에 따라서 그런 순위 조작이라든지 이런 수십 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이런 조작들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선정 방식이라든지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어떻게 또 공개하는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뭐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 당직자가 뭐 허위 보고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업체를 갑자기 추가된 배경이라든지 그 업체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절에 뭐 같이 함께 했었던 조사 업체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진 않겠지만 후보자들이 느끼기에는 뭐지 뭔가 꾸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도들이 뭔가 추측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당 상황에선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왜 이렇게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명분을 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분을 주려고 하는지 비명계들한테 왜 친명들이 명분을 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대표적인 비명계 서른 의원이 예고를 했죠. 탈당을 계속 시사를 하셨고, 이제 오늘 오전에 탈당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뭐 지금 공천 갈등이 아무래도 이제 당 분열로 갈 거냐, 이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계속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분위기가 진짜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의원님들이 약간 개별적으로 탈당을 하는 좀 모양새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계파에 다 같이 속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우르르 나가는 모양새보다는 뭐 각자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나가는 모양새인데, 사실 저는 이 공천 갈등에서 제일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이제 연쇄 탈당이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연쇄 탈당이 있느냐, 이게 결국에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일 텐데, 저는 당연히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임종석 실장의 인터뷰를 앞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기자회견을, 거기서도 이제 당의 판단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은 당을 나가는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임종석 실장이 사실은 조직력이 있는 정치인이고 또 친문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또 소구력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의 이 거취 문제와 결부돼서 혹시나라도 집단적인 연쇄적인 움직임이 있을까봐 상당히 우려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공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어떤 수순의 과정의 또 일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교보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분당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 상황이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뭐 명문정당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 말씀을 지금 대표가 뭐 듣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배출했던 전직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의 그런 배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분당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이런 공천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진보당하고 연대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주사파로 불리는 이런 분들과 민주당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울산 그 지역 어디였죠? 그 현역 의원이 있는데도 진보당 의원하고 단일화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이 왜 저렇지? 왜 저렇게 하나? 결국에는 경기동부연합 그 출신들한테 민주당이 좌지우지 되는구나. 저는 지금 민주당은 분당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오늘 오후에 이제 텃밭인 대구, 경북, 부산, 경남 24곳 지역구 경선 결과 발표하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현역 불패다 이런 얘기 네네. 하잖아요. 이게 깨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오늘 2시에 이제 저희가 몇몇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그 지역의 현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산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들어가 계신 현역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양자에서 현역이 감산이 30%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상 현역 불패가 깨질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경선 과정에서 원외 정치인들이 현역과 경선해달라고 하면서 요구한 바도 있고요. 본인들이 이제 경쟁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공관위가 다 받아들이신 거니까 저는 오늘 좀 경선은 현역 불패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글쎄, 근데 아무리 현역들에게 페널티를 주거나 해도 사실은 정치 신인들이랑 붙었을 때 그럼에도 현역들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는 되게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조직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사실은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준비를 또 해왔던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현역 불패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이번에는 또 한번 깨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또 워낙 공격적으로 치고 나간 이제 선수들이 꽤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지역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현역 불패라는 말이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변수는 생길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이제 권성동, 이철규 의원의 단수국정 확정이 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죠.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이현모 전 인사비서관이 경기 이제 전략공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친윤 인사들이 대거 생존했다. 이거 친윤 불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프레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대거 생존했다라고 보진 않고 왜냐하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이제 경선으로 결정 났었는데 경선 상대분이 이제 포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단수 추천이 되신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권성동 의원의 과거에 이제 정치적으로 비판도 많이 했었지만 이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부분이 4년 전 저희가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에 대한 지역 탄탄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께 인정받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판단돼서 아마 이번 당 경쟁력 조사에서도 아마 권성동 의원이 월등하게 높았던 걸로 저는 추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수 추천 받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진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야 물론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심지어 거의 4명인가 후보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SNS에 통해서 승복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전략 공천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언론에서 추측하기로 굉장히 많은 대통령실 행정관 비서관들이 전략 공천 될 거다, 검사 출신들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이 대부분 행정관 출신들 경선 붙이고 했던 그 과정들이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이런 시스템 공천
또 이런 경쟁을 좀 유도해서 그 지역의 유권자가 원하시는 분들로 공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연판장 돌렸던 그 초선 의원들 있잖아요. 뭐 원조 친윤 이렇게까지 부르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친윤 모임에 있는 인사들은 뭐 단수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리고 이미 뭐 정말 몇몇은 뭐 단수를 줄 것 같았지만 경선에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친윤 인사들 중에 그리고 친윤을 표방했던 의원들은 거의 단수를 받았다라는 게 이번 공천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사실 하태경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하태경 의원께서는 뭐 청년을 좀 배려해서 새로운 청년을 좀 불러와 달라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간 것도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용인갑 전략공천도 사실 용인갑에서 뛰고 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꽤 많았던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원모 비서관이 여기에서 어떤 연고가 있고 어떤 준비를 했길래 여기에 전략공천이 되는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결국 그 답은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이 아니냐, 챙겨주는 것 아니냐, 챙겨주기로 이미 좀 어느 정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사실 이 판에서 장제원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너무 빠른 판단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와서 보니까 다들 그래도 다 버티니까 이게 되시던데 너무 빨리 움직이신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뭐 저는 저희 당의 선배 의원들한테 감사함을 느끼는 게 이번 공천에서 중진들이 많이 희생하셨고 저는 이제 포천 가평에서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역이신 최춘식 의원께서 불출마에 희생을 해주셨고 저희 초선 또 여러분께서 불출마를 희생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선배 의원들이 불출마라든지 희생을 해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좀 조용하게 또 정제된 공천이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어제 영등포 을 경선 포기했어요.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이 뭐 재배치 시사를 하고 가능성 거론하고 공관위원장은 부산 배치는 힘들지 않겠냐고 했는데 사실은 영등포 을 경선 구도에서 사실은 이제 갑자기 돌연 포기를 한 거라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뭐 경선을 들어갔을 때 후보자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체적인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경선을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과 여러 번 이제 여론조사를 돌리다 보면 결과치가 이제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박민식 전 장관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야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공도 있는 분이다 보니까 공관위가 또 여러 역할을 주실 수 있겠지만 부산으로 재배치하는 전 공관위원장 생각하고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부산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서울에서 경선하시던 분이 갑자기 또 부산으로 오시게 되면 그 주민들이 아마 또 반발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들이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관위가 이 모든 것을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판단해서 아마 합리적인 판단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국힘은 경선 포기해서 사실상 단수 공천이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게 근데 이렇게 경선 포기하는 게 사실 조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최근에 꽤 자주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이분 같은 이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했는데 사무총장이 나서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글쎄요. 이게 정말 포기를 한 건지 선거 포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쩌면 포기를 하지 않고 한 수 더 내다본 것일 수도 있다. 또는 당과 뭐 여러 면에서 소통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국민 추천제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강남에서 영남까지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제 공천이 거의 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국민 추천제를 한다는 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뭐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언론 브리핑 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공관위랑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 단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국민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과거에 저희가 했던 오디션제 같은 것을 하겠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 그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더 원할 수 있는 후보로 갈 수 있게끔 이제 강남이라든지 영남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이 우세한 지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저희가 국민의힘이 필승 결의 대회, 당원 중심의 필승 결의 대회를 취소하고 이제 시민 중심의 필승 결의 대회를 하기로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아마 그 맥락에서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천으로 다가가기 위한 그런 공천에 막바지 가면서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천을 공관이랑 지도부가 기획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동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뭔가 감동을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감동이 있고 뭐 잡음이 많다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뭐 제일 핵심은 그 지역의 유권자가 원하시는 분이 우리 당에 공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좀 더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국민 추천제가 사실은 지금은 좀 윤곽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를 또 영남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아직 이제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확대한다라는 거는 아직 공천을 많이 하지 않은 그 영남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국민추천제를 내세우는데 방식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졸속으로 될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국민추천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특정인을 밀어넣기 위한 일종의 장치처럼 설계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급하게 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글쎄요. 지금 국민추천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공천 뭐 마무리 단계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보면 뭐 3월 초에 그래도 경선이나 이런 것들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그래도 갈고리님이 이사 계획이 있는데 투표권 때문에 걱정이라고 이제 선거기 확정이 아직 안 돼가지고 네.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내일 쌍특검법 제2표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29일이 하나의 이제 좀 뭔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29일을 이제 공정 결정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걸로 잡았더라고요. 이거 결국은 이제 제2표결을 의식한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저희가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정개특위가 있을 예정이고 이 정개특위에 따라서 여야가 좀 어느 정도 합의되면 제가 듣기로는 오늘 저녁에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 공천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쌍특검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천 과정을 하면서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제 공관위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글쎄요, 뭐 최대한 뭐 경선을 좀 보장해 주면서 현역들의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뭐 탈당이나 아니면은 이제 표결에 있어서 약간 이탈표를 좀 막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공천을 조금 이제 계속 앞에서는 좀 잡음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쟁점이 되는 지역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소위 말해 이제 영남 지역이나 뭐 강남 이런 데가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되게 좀 양지이기도 하고 뭐 의원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고 신인들도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천이 어쨌든 후순위로 좀 밀리게 되고 쟁점 지역은 여전히 남겨둔 상태에서 좀 이렇게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들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잡아둘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머리를 좀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 문제는 이제 사실 이번 총선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정치 신인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역 불패라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신인 행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우상호 의원 불출마 선언한 서대문 과비 청년 전략 특구라고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좀 청년을 뭔가 배치하는 이런 게 좀 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시나요? 재공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공천이 뭐 단수로도 갈 수 있고 경선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어필하시는 겁니까 지금? 재공천에 따라서 지금 이 청년 공천에 대한 뭐 국민의힘이 청년 공천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공관위원분들께서 이 방송을 좀 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근데 저는 뭐 물론 정치 신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 결정 권한도 남아 있고 저희가 훌륭하신 분들 인재 영입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비례대표 결정 권한에서 아마 이분들의
진입 장벽이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표집이 너무 이제 청년이라든지 이렇게 좀 잘 안 부각이 되면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이미지라는 게 너무도 이제 나이도 그렇고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입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입법기관이라는 게 뭐 단순히 이제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곳도 아니고 사실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법률을 제정하고 또는 법률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권한이에요. 그거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인 거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국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늘 우리가 세대 다양성, 성별 다양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5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국회가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가 사실 이번에는 오히려 더 강화될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이 좀 많이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경선에서 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실 경선조차 못 가고 컷오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전략 지역에서 뭐 좀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이제 걸어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뭔가 청년 공천 이런 게 대두되는 총선은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의 전략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청년을 어떻게 좀 배려해서 공천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거는 애초에 좀 선상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기자들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탔을 때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딱 들어오는데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도로교통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보면 사실 계층의 다양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양화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꼰대당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40대 이하가 공청 확정자 132명 중에서 40대 얘가 18명이고 15명이 수도권과 호남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보면은 좀 너무 청년 정치 이렇게 영입할 때는 되게 반짝하고 막 이렇게 사진에 많이 나오는데 실제 활용도는 어떤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거기서는 어떻게 역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좀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청년이 마냥 뭐 어리니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젊으니까 또 다르게 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소신 있게 뭐 줄 서거나 하지 않고 뭐 어떤 이제 본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진짜 주민들만 바라보면서 또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또 청년 정치인의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제대로 제 목소리 내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태 최고도. 그러니까 늘 선거 때가 되면 여야가 이제 청년들을 동원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벤트성으로 많이 해왔어요. 근데 어쨌든 청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반성하고 청년들도, 그러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도봉갑의 김재섭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남양주의 곽관용 위원장이라든지 4년 전에부터 이제 저희 당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 공천 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숫자에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또 좋은 원내에 진입하셔가지고 역할 해주셔서 이러한 젊은 사람들 공천했더니 정말 잘하더라 이러한 인식이 좀 확대돼서 다음번엔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